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중공도 내심 두려운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중공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서사는 에포크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공이 두려워하는 게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디커플링, 서방과의 기술 교류 중단, 홍콩, 대만, 티벳, 신장의 독립 문제, 종교적 자유, 그리고 중공을 중국 국민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제5위는 경제적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이란 탈동조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공은 지난 30년간 세계 무대에서 경제 성장과 인구의 경제적 잠재력에 의지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공은 이 둘을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들을 조종하기 위한 미끼로 그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의 3대 동력은 투자, 소비, 수출이죠. 대부분 국가의 내수 소비는 GDP의 약 70%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40%가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하죠. 따라서 중국의 수출을 통한 대외 무역은 중국 GDP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 체제는 행정주도의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중공 정권은 여러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해왔고, 이러한 통제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활동을 통해 반영되어 왔습니다. 당국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죠. 중국의 경제 발전은 수출 지향적인 동아시아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 모델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소비에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점이 바로 중공이 미국 전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모델이 중국에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중국에 있어서 경제 구조와 성장 모델을 다시 모색해야 하는 등 새로운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중공은 미중 무역 전쟁과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마도 미래에 대한 경제 계획을 새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자력 갱생과 내부 순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중국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어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안정 유지를 위한 예산도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선전과 선동을 위한 막대한 자금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정당화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중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공이 무서워하는 것은 서구 사회와 기술 교류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단순한 저가 상품의 수출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술 혁신이 필요하죠. 기술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사회를 통제하고 군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중공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 즉 AI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만약 서양 사회와 과학기술 교류가 중단된다면 중국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산업 스파이들이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훔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대학에는 중국 본토에서 온 수많은 유학생들이 과학과 기술을 공부하고 그들과 연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37만 명이 넘는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과 과학 및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채널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해온 다양한 학술 교류를 중단했고, 나아가 이공계 분야에 중국의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뛰어난 과학자, 기술 전문가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산당 독재 문화는 진정한 창의성과 혁신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창조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 제도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선진국과 과학기술을 교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중국 통치하의 과학기술은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중국이 무서워하는 것 3위는 홍콩, 대만, 티베트, 신장의 독립 문제입니다.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졌고, 이 둘을 중국 사회를 응집시키는 기본적인 핵심 가치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문화 대혁명 이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 사실상 붕괴하게 됩니다. 중국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마저 진정으로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끊임없이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문화와 단결을 강조하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국민당 정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내세워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일 전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중공이 중국 인민들을 이끌고 일본을 격파시켰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를 위해 중공은 일본과의 전쟁 역사를 8년에서 무려 14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중공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만이 항일 전쟁을 앞장서 이끌었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1930년대 중반 소련과 중공이 함께했던 만주 대일 전쟁까지 추가해 넣었다고 합니다. 중공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민족주의 열기는 그래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도 민족주의 시각으로 중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시진핑은 한 연설에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 정당도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중국 영토의 일부분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과 중국 본토에서 계속 고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공은 정권을 장악한 후 북만주와 몽골 등의 많은 영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영토를 잃지 않기 위해 홍콩, 대만, 티베트, 신장 독립 문제를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매몰돼 정책의 유연성은 찾아볼 수 없고 타협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공은 더욱더 강경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공이 무서워하는 2위는 종교적 자유입니다. 중공은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종교와 영적 신념에 대해 탄압을 강화해 왔습니다. 공산당은 당 이외의 그 어떤 권위, 특히 이데올로기적 권위를 없애왔습니다. 중공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인이 보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까지 모두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면 과연 그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중국은 교회를 철거하고 지하교회 지도자를 체포하고 가톨릭 신도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티베트 불교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티베트 수도 내부에는 경찰서를 설치하고 티베트 스님에게 공산주의 핵심 요소인 무신론, 유물론, 그리고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신장에서는 위구르족을 포함해 이슬람 소수민족 100만 명 이상을 불법 체포해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시켰습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 문제로 많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각종 종교 서적도 불태워졌습니다. 또한 신앙과 종교에 관한 모든 온라인 연설까지도 종교적 극단주의로 취급받고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장과 티베트에 대한 중공의 탄압은 종교가 그 핵심입니다. 중공 당국은 신장에서 모든 종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람 종교 신도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무슬림 여성에게는 한족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하고 강제 낙태와 불임 수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의 기본 가르침에 위배됨도 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전통적인 무슬림 관습을 종교적 극단주의 표현으로 치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종교가 아니라면 다른 종교를 이렇게 배척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자기들이 사교, 즉 사이비 종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은 또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와 같은 초법적인 610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은 불법적으로 체포돼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문했고 심지어 그들의 장기를 적출해 현지인과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이식해주고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종교와 개인의 신념은 국가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합니다. 이 같은 종교와 신념은 도덕적 근위를 갖고 있어 전체주의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중국이나 중국 국민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은 전통 중국이 아니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2020년 9월 3일 중국 항일전쟁 성립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비방하는 세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당의 본질과 사명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국 특색인 사회주의를 왜곡하거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국 인민의 위대한 업적을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과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중국 공산당을 중국 인민과 분리하거나 대립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넷째, 중국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중국의 발전 방향을 바꾸거나 더 나은 삶을 창조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발전을 파괴하거나 다른 민족과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거나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훼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 1, 3은 중공이 중국 인민과의 디커플링, 즉
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4, 5번은 중공이 국제사회와의 디커플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정부도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대표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공은 이 논리를 거부하고 중국과 중공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중국 사람은 세상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 논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공의 논리라고 합니다. 에포크 타임스가 발표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은 중공을 하나의 사악한 영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당과 국가, 당과 인민, 당과 정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자 기반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며 공산당은 중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말은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중국 공산당은 폼페이오를 매우 정오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체면까지 벗어던지고 폼페이오에 대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폼페이오가 중공의 가장 아픈 곳, 가장 두려워하는 곳을 정확하게 찔렀나 봅니다. 이상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공을 가장 두렵게 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과 중국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전통 중국은 좋고 이런 중국을 찬탈한 중국 공산당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정말로 무는 개는 요란하게 짖지 않습니다. 중국은 언제쯤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상대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